예,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체포방해 5년 선고 항소한 윤석열입니다. 조현선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은 지금 오시는 중이시고요. 예,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먼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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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자, 윤석열 씨 변호인단이 어제 항소를 공식화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법치주의 파괴다. 법관 의무를 포기했다. 판결문을 그대로 써놓지 않은 것 같다. 판결문이 없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요걸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82조 공수처법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명확하게 내란 혐의 관련해서 수사를 경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수처가 했는데 공수처가 사실 직권남용을 걸고 내란 혐의를 수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꼬리가 몸통을 뒤흔는 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학자나 법률가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돼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었죠. 그 당시에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구속을 취소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사 과정에 있던 명확성, 절차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파기 사유가 되거나 예. 아니면 시간이 지날 경우에 이제 재심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다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과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인데도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항소심에서 논쟁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소청의 수사권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또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 대변인님. 결국엔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내란 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결국엔 꺾이지 않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재판 결과 보시면서 와, 5년 너무 적당해. 잘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기준이고 국민의 그런 법적인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이 구형되거나 선고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5년 이거 도대체 받아들일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란 이거 초범이라서 감경했다 이러한 논리로 5년 구형이 됐고 그 5년 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10년을 했지만 5년으로 깎았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박앤셀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분노하고 있고요. 이러한 윤석열 측의 항소 공식화 더 이제 정말 기름을 붓고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멘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항소하지 않았어야 됐고 지금이라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태도를 보였으면 더 이러한 국민적 내부는 야기하지 않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긴 했는데 아무튼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체포방해 사건에서 일단 1심 5년 선고한 것 관련해 법조계에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형량을 적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무상으로 일단 낮은 형량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건 내란 재판이 아닙니다. 그 혐의 자체가 직권남용 이 부분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거든요. 그래서 계엄이 곧 내란이지 여부는 볼 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2월 19일 날 지기현 재판부가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내란 이전에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직권을 남용했는지 소위 말해서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국무위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선별적으로 부른 부분이 그 사람들의 어떤 심의 부분을 침해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왔고 특수공무 집행방해는 이른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형사소송법 110조를 보면
비밀을 요하는 장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갈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호처에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에 대해서 막았던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의 110조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한 부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지금의 재판부는 체포 방해 혐의로 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해서 유죄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신형구형인데 5년. 초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계엄이 곧 내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란이 초범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서는 이제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범이라고 하는 게 의례적으로 재판부가 1심을 선고할 때 들어가는 형식적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초범이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조인 같은 경우는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구형량에 비해서 반 정도 하는 거는 그렇게 덜 나온 건 아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예, 낮은 수준의 형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단죄와 심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첫 재판 결과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에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국민적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여전히 특검에서 10년을 구형했어도 5년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재판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재판이 이런 식으로 감형. 내란에 어떻게 초범과 재범이 있습니까? 내란의 초범이라는, 그러니까 재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형한다는 그 사유 자체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걱정하는 건 이 조희대 사법부 12.3 내란 때도 침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부지방법원 폭동 때도 침묵했고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감형에 내란 초범이 아니라고, 내란 초범이라고 재범이 아니라고 감형하는 행태, 이것이 첫 번째 결과가 나머지 도민으로서 어떻게 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 분명히 이 점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어제 윤석열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이런 해석은 이 재판부가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고 계엄 때문에 이제 체포가 돼서 구속되고 이런 거는 일단 처음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이제 형사 불소추 특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임기 중에는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쉽게 반해서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경찰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해서 체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걸 수 없겠죠. 그런데 명확하게 헌법 82조와 공수처법에 따르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직권남용이란 걸 걸고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법정 안정성에 기초한다면 어떤 사람이 내란이나 외환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수사기관이 할 수 없다, 권한이 없다고 했을 때 다른 거로 걸고서 했을 때 과연 불소추 특권의 본래 취지가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다른 상황에 적용할 때도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히 작은 것을 결부해서 다른 것들을 조사하게 들어갔을 때 결국 내용은 이겁니다. 불소추, 형사 불소추 한다는 거는 뭐냐면 기소를 못 한다는 건데 결국 현직 대통령도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기간에 소추를 받지 않는데 수사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또 수사권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제에서 이런 해석은 이번 재판부가 처음이다. 헌법 위반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례가 없어서예요.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한 전례가 없어서고 사건이 없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처음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헌법 위반을 들이대면서 절차적 위법성을 얘기하시는지 법을 아시는 분이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상 초유의 전례가 없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거고 사건이 처음인 거고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절차 문제 얘기하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절차 위반 얘기하면서 계속 재판을 방해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걸로 보이지만 분명한 거는 이거에 대한 절차 위법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시고 항변하셔라. 이러한 말로만 하는 천전선동 문구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나 수준 높은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따끔하게 일침 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또 나온 주장 중에서 이 주장도 논란이 됐습니다. 판결문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선고를 강행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결 자체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이걸 주장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판결문이 없었을까요? 일단 보고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판결문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는데 판결문 없이 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건 중요한 게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판결문을 보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를 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일인가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항소를 할 때 항소 사유서, 이유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어떤 취지로 하는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재판부가 명확히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원래 결심 날짜에 갑자기 이례적으로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고가 없어서 이게 사실상 내란 재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관련해서 심의권 관련해서 어떤 그런 심의권을 침해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형식 논리에 있어서 계엄 선포의 형식 논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제 직권 남용이라는 부분으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초입 부분이다. 그래서 굉장히 논쟁적인데 내란의 본 재판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는 지금 문제를 삼았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판결문을 주지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이유가 절대 안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변호인단에서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한겨레나 조선일보나 여러 언론사에서조차 213쪽 분량의 판결문을 지금 입수한 상태로 기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왜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을까요? 예. 그냥 눈앞에 현실 부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용현 변호인단이나 윤석열 변호인단이나 진짜 의뢰인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바로 언젠가는 밝혀질 양치기 소년 노릇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판결문이나 관련 자료도 안 주고 재판을 진행합니까? 나중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서 그 떼 쓰는 걸 보고 있으려고 사법부는 그렇게 체계가 없는 조직이 아닙니다. 분명히 관련 자료도 다 제공했을 거고요. 이걸 생떼를 쓰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는 제발 최소한의 양심으로 협조하시고 결과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수정 중이기 때문에 지금 원본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판결문 선고를 내릴 때, 그 전에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트래픽 이슈로. 아니, 궁금한 게 이제 저희 변호인 변호사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가요? 그 판결 좀 궁금해서. 판결문 관련된 말씀을 좀 하고 저도 있었는데 궁금했어요. 대부분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도 그렇고 판결문이 그날 바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물론 판결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 늦게 판결문이 송달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 양이 굉장히 방대할 것이고요. 판결 선고 기일에는 선고 내용만 선고를 하고 주요 내용만 선고를 한 다음에 판결문 자체는 뭐 며칠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꼭 이 사건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좀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재판부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거는 그만큼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마땅한 공격 수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하자에 대해서 사소한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소한 게 아니라
판결문을 보고서 저희가 항소해야 되잖아요. 어느 게 사소한지 어느 게 사소하지 않은 건지에 대한 거는 그렇죠. 변호인 측에서 판단할 부분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실무적으로 그 형사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접수가 일주일 내에 해야 돼요. 음흠. 대부분의 경우에 그 1심 선고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장은 굉장히 간이하게 나가요. 일단은 1심 선고 내용을 주문을 줬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불복하고 항소합니다라는 그런 문구만 작성을 하고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건을 그렇게 대부분의 변호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항소심 내용 사실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그 판결문 내용이 그 한두 장이 아닌 그 방대한 내용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여유를 주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궁금증이 다 아니요, 풀리셨습니까? 궁금한 게 더 증폭되는데. 네, 결국- 증폭되셨습니까? 그렇죠. 예, 다 왜냐하면- 풀렸는데 저는.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인 측에서 예. 재판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예. 대해서 부당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저를 검토하고, 물론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볼 수 없지만 변호인들은 그걸 빨리 리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 주지 않았다고 하면 예. 뭐 일종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볼 수도 그런데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되게 이번 1심 재판부가 성의를 보인 것이 굉장히 장시간 동안 판결 내용을 설시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당장 형사재판부 아무 법원에 가도 거의 주문만 읽어요. 맞아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그 다음 사건 또 해요.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진행을 하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충분히 설시를 한 겁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 입장이 충분히 윤 전 대통령 측을 배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것도 아무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조현삼 부위원장님께 한 번만 더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영장 청구 위법하다. 두 분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부위원장님 좀 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그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그 전에 이미 서부지법 단계에서 발부가 되면서 판단을 받은 바가 있죠. 그렇죠. 예.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 중에 하나로 절차적 하자를 계속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있는 체포 방해 혐의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공격 수단으로 삼았던 것뿐이고 이미 그 전부터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내용이고 이번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그것도 더욱더 명확하게 확인해줬어요. 서부지법의 경우에는 그 당시 체포영장 발부만 있었을 뿐이지 이것이 왜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공수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행법을 거론하면서 왜 이것이 적법한지를 제대로 설명을 했다.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것은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만약에 번복이 된다고 한다면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니까 그 이제 법원이 이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판결문 자체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 1심 판결문은 명확하게 윤석열의 체포가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죠, 대변인님. 결국에는 이게 그 판결문에 명시가 되었고 그다음 판결 전은 왜 이렇게 생떼를 부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판 도중에 재판부의 태도가 어떤 게 있는지는 그 재판부에서 어떤 심정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단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도 이미 예측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본인들이 어떻게 항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최종 판결문에 수정된 거를 뭐 줬다 안 줬다 아니 이거 공수처 수사권과 영장 청구 위법하다 안 하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영장에 대해서 발부할 때 적법성이 사법부 자체에서 인정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판결문이나 최종 결정에서도 이것 자체는 분명하게 적법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아무 법정에 문제가 없다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사안들을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설왕설래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일고의 가치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드리자면 지금 1심 재판부에서 이 공소권 관련해서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저도 뭐 내용을 다 못 봤기 예. 때문에 정작 선고 당시에 4줄에서 5줄의 간략한 설명으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 제시나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일단.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우리가 뭐 경찰은 수사 대상, 권한, 그다음에 경찰은 뭐 수사, 공수처는 뭐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확하게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나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걸고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수사기관에 이렇게 수사 권한을 나눠 놓는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일단 그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판결 선고 기일 당시에는 그 판결문 전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예. 요지만을 아마 설명을 할 수밖에 아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변호인 측이 말하는 것처럼 짧게 3-4줄. 나왔을 수밖에 없는 예. 부분이고요. 아까 공수처법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법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공수처법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 중에 대통령 반드시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고요.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인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윤석열 씨 측의 항소가 사실 원래 21일쯤 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직접 이제 피고인이 빨리 하라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이제 선고가 곧 있죠. 그래서 혹시 그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며칠 사이에 빨리 한다고 해서 크게 변할 건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어차피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는 저희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항소 이유서는 구체적으로 그 재판 그 어떻게 보면 그 문건을 보고 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다.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시간을 늦출 필요는 없고 7일간의 기간이 있지만 그걸 지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내란 특검이 아직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씨 측이 먼저 항소를 한 건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히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양형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양형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뭐 국민 눈높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 경우에는 적어도 7, 8년 정도의 선고를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5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물론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엄정한 모습을 보여왔죠. 그리고 판결 내용을 설시하면서도 그러한 모습 보였습니다.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중한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용두사미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양형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라도 저는 특검이 항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 짚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윤석열 측은 계속해서 이게 위헌이다.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일단 2심 재판은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진행이 안 되도록 헌법 소원을 진행을 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결국에는 예. 윤석열 측에서 전략은 떼쓰기와 절차적 문제 제기 그리고 재판 지연 전략 이걸로 아예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1심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도 무엇보다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측에서 절차적 문제 그다음에 지연 측면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법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도 당연히 삼을 건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항소 자체에 대해서는 외신 허위 공보 파트가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무죄로서 좀 끝나는 파트가 아니라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여부를 좀 판단하는 기준점이 좀 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 무죄 파트를 그 특검에서 항소심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내란 전단 재판부 법도 윤석열 대리인단이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로서 이거 계속 지연 절차 전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판 지역 전략에 대한 민주당이라든가 특검팀의 그런 대응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만약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좀 재판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과연 재판부가 재판을 중단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재판이 중단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서서 뭐 헌법소원 같은 그런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소심은 항소심대로 진행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별도의 판단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마 헌재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항소심의 경우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 이유 자체가 내란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항소심의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우선적으로 어떤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든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재판은 기본적으로 무작위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항소심으로 넘어갔을 때 14개인가요? 16개의 어떤 재판부가 무작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후적으로 특정 사건이 있는데 2개 재판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정해진 예단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렇게 민주당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본인들이 봤을 때 1심에 대해서 유죄를 확신한다면 직연 재판부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압박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의 영역으로 간 만큼 기존의 재판부, 그리고 전제가 뭐였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과 한통속이다,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가 사실상 직권남용을 했다, 그 혐의로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무혐의 됐고 기소조차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전제가 기존의 재판부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만든다는 거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5개 재판 이렇게 전담 재판부 만들어서 빠르게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있는데요. 내란 관련 재판으로서는 처음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상 선고 형량을 마지막으로 세 분께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 한덕수가 이제 인지적 측면 알았냐, 이거 방조했냐, 여러 가지 기준으로서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방조, 인지를 했고 이제 기여를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뭐 소극적 묵인이냐, 그거에 따라서 형량이 거기에서 2, 3년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 방조를 만약에 인정한다고 했을 때는 인지나 중단 가능성 측면을 분명히 그거를 볼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인정이 된다면 징역에서 4년에서 한 6년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의사 결정의 기여 측면도 분명히 고려가 될 텐데, 그럼 고의적으로 이거를 방조를 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본인이 한덕수가 그냥 일개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국무총리 위치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 위치에서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에 기여를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징역 7년에서 한 10년까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5년을 구형했었죠? 네. 7년에서 10년을 네. 예상을 하셨는데, 부위원장님? 저는 적어도 한 징역 10년 정도의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백대현 부장판사의 1심 체포방해 혐의 재판의 경우에도 사실상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죠. 여러 가지 국무회의 적법성을 사후에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했다라는 부분도 인정이 됐고요. 거기에 관여했다는 것이 한덕수 전 총리 부분도 인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12.3 불법 계엄의 그런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아마
이미 인정이 나온 상황에서 음흠. 이번 재판부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중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15년의 구형이 나왔으니 그에 부합한다면 적어도 징역 10년 정도의 선고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7년에서 10년 예상하셨고 대변인님. 이게 보면 내란 예. 방조잖아요. 예. 계엄이 곧 내란이지 그 당시에 어떻게 인지를 했느냐. 지금 내란이지 아닌 여부가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적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성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만약에 그거를 돕거나 아니면 방조를 했다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의 폭,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법적으로 검찰이 그거를 증명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무죄 가능성도 무죄 있다고 가능성. 봅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 2시에 재판이 있고요. 내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제 그 결론을 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유무죄 판단까지 좀 중심 있게 보도록 하고 내일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